매일 새벽 3시 3분 무언가가 휘파람을 불며 지나간다.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밤 누군가가 잔잔하게 휘파람을 불며 거리를 떠돈다. 거실이나 부엌에 있을 때 그 존재가 지나가면 들을 수 있는데 항상 정확히 새벽 3시 3분 휘파람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카슨네 집 근처에서 시작하는 듯 꽤 희미하게 들린다. 도로를 두고 봤을 때 우리 집은 도로 중간으로 가는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휘파람 소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면서 우리 집을 지나치곤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동생과 같이 몰래 부엌에 숨어서 그 소리를 듣곤 했다. 부모님에게 걸렸다가는 된통 혼나겠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지키면 눈물 빠지도록 혼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다. 그 약속은 바로 휘파람을 부는 존재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 동네는 꽤 재미있는 곳이었다. 6살 때부터 살았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이었다. 집들은 다 작지만 관리가 잘 됐고 마당도 넉넉한 크기였으며 놀러 다닐 만한 곳도 많았다. 나는 이번 10월에 13살이 되었는데 동네에 내 또래도 많은 편이었다. 우리는 여름이면 막다른 골목에 모여서 포스퀘어라는 놀이를 하거나 집마다 있는 뒷마당을 떠돌곤 했다. 내가 보기에도 아이들이 지내기 정말 좋은 동네였다. 하지만 이 동네에도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었다. 바로 밤마다 들리는 휘파람 소리와 행운이 그것이었다. 휘파람 소리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방에서는 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영 꺼려했기 때문에 나도 몇 번 물어보다가 금세 그만뒀다. 아빠는 강하고 덩치가 컸으며 침착한 분이셨다.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온 아빠는 여전히 특유의 억양이 있었다. 친가 식구들은 모두 섬 출신이었다. 친척들은 항상 그렇게 표현했다. 언제나 침착한 아빠가 흐트러지는 경우는 휘파람 부는 존재가 나타날 때였다. 그 존재가 나타날 때면 아빠는 평소보다 말이 더 빨라지고 눈동자가 더 빨리 움직였으며 휘파람을 부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딱 하나만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셨다. 휘파람 부는 존재가 지나갈 때 바깥을 내다보지 말 것.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창문마다 한쪽에 셔터가 달려 있었는데 두꺼운 천을 아래로 당겨 창틀에 달린 빗장에 고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빗장에는 다이얼이나 잠글 법한 작은 자물쇠까지 달려 있었다. 아빠는 매일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창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안방에 보관하셨다. 엄마는 휘파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소리가 시작되는 새벽 3시 3분에 엄마가 거실을 서성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몰래 방문을 살짝 열어서 훔쳐봤던 모습이었다. 엄마는 거실에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었다. 아니, 그냥 내가 자주 못 봤을 수도 있다. 아무튼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는 거실 큰 소파에 앉아서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휘파람은 언제나 같은 멜로디였다. 뭐랄까,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사는 곳엔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다. 새벽마다 휘파람 부는 존재가 그 첫 번째라면 2번째는 이 동네 주민 모두가 굉장히 운이 좋다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고 아빠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꺼려하지만 아무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라디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던가 갑자기 진급 혹은 마당에 우연히 진기 명기에 나올 법한 오래된 유물을 찾는다던가 말이다. 게다가 날씨도 항상 좋고 범죄도 없으며 가을이면 모두의 정원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이런 걸 보고 엄마는 이렇게 말하셨다. 수만 가지의 복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는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는데 아마 폐가 문제라고 했던 것 같다.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병원 신세를 져야 해서 병원 면회로나 볼 수 있었다. 내 기억 속 동생은 아주 작았다. 너무 작아서 다른 신생아들보다 훨씬 작았다. 동생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과 가까운 이 동네로 이사를 했다. 이사와 동시에 동생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했다. 의사도 이유를 알지 못해 그저 병원 처치가 제대로 효과를 보였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누가 봐도 그들 역시 어리둥절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 부모님도 심지어 나도 알 수 있었다. 동생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우리가 그 동네로 이사하면서 얻게 된 수만 가지의 복 중 하나라는 것을. 매일 마주하는 작고 소소한 행운을 알았기에 계속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으나 이따금 안 좋은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휘파람 부는 존재를 찾으려고 했을 때마다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입주민 환영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입주한 집이 있으면 마카로니 캐썰롤과 선물 바구니 그리고 마닐라 종이로 된 봉투를 가지고 가서 새 이웃을 환영하곤 했다. 주민들은 매우 친절했다. 7년 전 우리가 이사했을 땐 4명이서 환영 인사를 왔었다. 위원회 인물들은 잠시 담소를 나누고 내게 초콜릿바를 선물하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동생을 안아주었다. 그때 동생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다들 동생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다. 어른들끼리 할 말이 있다는 이웃들의 말에 나는 곧장 방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내 방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다. 환영위원회는 부모님에게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형언하기 힘들지만 유난히 좋은 곳이라며 극찬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더 설명하기 힘든 새벽 3시 3분이면 들리는 그 휘파람 소리에 관해서 설명도 했는데 그 소리는 3시 5분이면 끝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휘파람 소리가 아주 조용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특히 강조했던 내용인지라 나도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문의 귀를 바짝 갖다 댔다. 휘파람 부는 존재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행운이 불행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 존재를 확인한 사람에겐 언제나 먹구름이 꼈으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들이 가져온 마닐라지 봉투 안에는 신문에서 잘라낸 기사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비극적인 차 사고나 엉망이 되어버린 삶, 사형 혹은 오싹한 사건에 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냥 삶이 꼬여버린 것이라고. 목숨은 유지하더라도 그 삶의 빛이나 존재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고. 엄마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엄마는 계속해서 새 이웃에게 이런 장난을 치냐고 물으셨다. 어느 시점에서는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위원회 사람들이 우리를 겁줘서 쫓아내려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다. 엄마는 아빠가 섬 출신인 것으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마구 따졌다. 아빠는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며 엄마를 달래주었다. 아빠는 어릴 적 커오면서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이질적인 존재를 안다고 하셨다. 좋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다른 것이라고. 위원회가 떠나고 우리는 저녁 식사 후 동네 철물점에 가서 창문을 가릴 두꺼운 천 블라인드와 빗장 그리고 자물쇠까지 사서 모든 창문에 설치했다. 그리고 새 집에서 맞이한 첫날 밤 새벽 3시에 몰래 방에서 빠져나온 나는 동생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를 발견했다. 아빠는 나를 보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며 와서 앉으라는 듯 소파 옆자리를 살짝 두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소파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하게 새벽 3시 3분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이웃이 알려준 그대로 휘파람 소리는 그렇게 나타나 그렇게 사라졌다. 매일 밤 들리는 휘파람 소리에도 우리는 바깥을 내다보지 않았고 대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만 가지의 소소한 복을 우리는 즐겼다. 동생은 자가 호흡이 가능해졌고 건강하고 똑똑한 소녀로 컸다. 아빠는 심지어 환영위원회에 가입까지 했다. 새로운 가족이 오면 아빠와 환영위원회는 마카로니 캐서롤과 선물 바구니와 마닐라지 봉투를 들고 그들을 맞이했다. 새 가족을 맞이하고 오는 아빠의 표정을 보면 새 이웃이 위원회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조만간 그들이 떠나고 또 다른 이웃이 들어올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바로 옆집에 한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왔다. 전에 살던 메디 부인이 105세의 나이로 별세한 것이다. 부인은 길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 새로 이사온 가족도 잘 어울리는 듯했다. 그들은 위원회의 말을 믿었고 어린아이가 있으니 창문마다 새로 셔터를 설치하라는 아빠의 조언도 곧장 받아들였다. 대체 그 마닐라지 봉투에 들어있는 정보 혹은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빠는 절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새 이웃이 첫 달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낸 것으로 보아 분명 끔찍한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루는 이웃집이 집을 비울 일이 생겨서 그들 아들인 홀든을 우리 집에 맡긴 적이 있다. 홀든은 12살로 학교에서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홀든을 잘 몰랐지만 저녁을 먹은 후 녀석이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잘 어울리기 힘들 거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밤마다 휘파람 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자 홀든이 곧바로 물어봤다. 우리가 있던 아늑한 방 TV에서 디즈니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여동생과 나는 곧바로 눈빛 교환을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해. 내가 홀든에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저기 크고 노란 집에 사는 이상한 아저씨가 범인일 것 같아. 톨스 아저씨?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저씨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자 홀든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사이코 살인마가 범인인가 보지. 그의 말에 동생이 잔뜩 긴장하는 게 느껴졌다. 야,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한다고. 내가 다시 홀든에게 말했다. 내 방에 가서 그냥 닌텐도나 하자. 우리는 게임과 팝콘, 영화 시청으로 몇 시간을 때웠다. 친구네 가서 할 법한 놀이는 전부 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홀든이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 부모님이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창문 자물쇠를 다 잠근 후 잠자리에 들자 홀든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와 동생이 잠든 침대로 다가왔다. 이제 올 때가 다 됐는데. 친구네 놀러가면 의례 그렇듯이 우리 역시 이미 잘 시간이 훌쩍 넘긴 상태였다. 홀든 말에 시간을 보니 정말 새벽 3시에 가까워졌다. 나는 한숨을 푹 쉬고 말했다. 이봐 홀든, 우리는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빠가 매일 밤 창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숨겨둔단 말이야. 홀든은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나에게 말했다. 홀든, 우리 아빠도 그래. 아니야. 아저씨는 안 그러던데? 우리 아빠가 잠그는 거 봤잖아. 홀든이 내 말에 씩 웃더니 나에게 말했다. 창문은 잠그시지만 열쇠를 숨기는 건 아니잖아. 보니까 열쇠거리에 걸어놓으시던데? 그래서 홀든의 다음 말이 무엇인지 예상이 가는 탓에 나는 걱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산 지 수년째 아빠는 열쇠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휘파람 부는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아까 아저씨가 창문 다 잠그고 나서 내가 화장실 갔거든. 가면서 안방 슬쩍 봤는데 침대 옆 탁자에 열쇠거리가 있더라고. 어쩌면 내가 거기서 잠깐 가져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홀든을 바라보자 홀든의 미소가 더 크게 번졌다. 홀든, 거짓말하지 마. 그러자 홀든이 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가서 확인해 보던가. 안방 문만 열면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열쇠거리가 보이는데. 그의 말에 나는 허겁지겁 안방으로 갔지만 문을 열기 망설여졌다. 만약 홀든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빠가 무척 화를 내겠지? 아니, 화내는 것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런 아빠라니 상상만 해도 무섭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 건 더 무서웠다. 나는 안방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들여다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두 발짝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휘파람 소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안방에서 들려왔다. 이사한 이후로 부모님은 매일 새벽에 휘파람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나라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뤘을 텐데. 나는 제자리에 서서 휘파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불을 켜야 하는 건지 아빠를 깨워도 되는 건지 고민을 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작게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안방을 뛰쳐나가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홀든과 동생은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창문에 있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 홀든은 손에 쥔 열쇠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물쇠를 따려고 고군분투하는 중이었다. 그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홀든은 정말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홀든이 짧게 웃었다. 홀든 옆에 있던 동생은 무섭지만 호기심 때문인지 몸을 둥글게 말았다. 이제 휘파람 소리는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그때 분명 내가 무슨 소리를 냈을 것이다. 이름을 불렀나?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시계바늘이 내 얼굴을 파고들듯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 빠르진 않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한 것인지 나와 동생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동생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홀든이 창문을 가렸다. 블라인드를 완전히 젖혀버렸다. 블라인드가 올라가는 소리와 창문 바로 앞을 지나가는 휘파람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동생을 내 두 팔로 돌렸기 때문에 동생은 창문을 등진 상태였다. 동시에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사라진 블라인드로 창문 밖이 훤히 보였다. 내 품에서 덜덜 떠는 동생이 느껴졌다. 절대 보면 안 돼. 알았지? 고개 돌리면 안 돼. 동생은 집 복도를, 나는 동생 뒤의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내 눈은 여전히 닫힌 상태였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내 어깨에 느껴졌다. 동생을 잡지 않은 다른 팔로 홀든을 찾으려고 더듬거렸다. 손끝에서 홀든의 발이 느껴졌다. 홀든은 동생보다 더 심하게 온몸을 떨고 있었다. 홀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나는 손을 더 뻗어서 창문을 찾았다. 차가운 유리가 느껴졌다. 보통 이맘때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블라인드 줄을 찾으려고 손을 더 올렸다. 위로 올라갈수록 유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서 손끝으로 부드럽게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창문 너머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겨우 블라인드 줄을 찾아서 나는 당길 수 있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부엌에서 비치는 미약한 불빛 덕분에 아직도 닫힌 창문을 응시하는 창백한 홀든의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었다. 홀든! 나는 홀든을 다시 한 번 더 불렀다. 그러자 홀든이 나를 바라보더니 그대로 소리를 질렀다. 그 후 모든 게 흐릿해졌다. 복도와 거실에 불이 차례대로 들어왔고 부모님의 발소리가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눈은 부모님을 찾지 않았다. 내 시선은 홀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 뒤에서 아빠가 물었다. 가까스로 홀든에게서 눈을 뗀 내가 아빠에게 말했다. 홀든이 다 봤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빠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 본 것 같았다. 그 순간 아빠의 얼굴에는 해묵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홀든만 봤니? 아빠가 입모양으로 나에게 살짝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본 아빠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다. 어찌나 안심한 것 같았는지 곧 활기를 되찾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홀든을 바라본 아빠의 표정은 금세 바뀌어 있었다. 혹시 홀든 혼자만 봐서 아빠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 문득 궁금해졌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우리 모두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홀든이 훌쩍이기 시작했다. 열지 마.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복도 문간에 서 있었다. 엄마는 항상 아빠가 창문이나 블라인드에 연연해 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모두 그 존재를 믿게 됐다. 부모님은 안방에서부터 야구방망이를 챙겨왔는지 하나씩 들고 있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컸다. 열지 말아요.
홀든이 속삭였다. 안 열 거야. 아빠가 장담하며 야구방망이를 고쳐주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더 들어올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번에는 문이 흔들릴 정도의 노크였다. 홀든이 다시 비명을 지르자 동생이 내 목에 매달렸다. 엄마는 우리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나와 여동생을 안았다. 경찰에 신고해. 엄마가 아빠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사라졌다. 아빠가 어깨 너머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혹시... 아빠의 말은 점잖게 하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빨리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끊어졌다. 경찰. 현관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엄마와 완전 똑같았다. 앵무새가 엄마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느낌이랄까.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경찰. 엄마가 우리를 더 꼭 끌어안았다.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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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에 엄마의 온몸이 떨려왔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 경찰이 왔다고 한데 목소리까지 흉내내는데 진짜 경찰인 줄 어떻게 알겠어? 노크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현관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소리가 멎었다. 긴 정적이 흐르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현관문이 아니라 뒷문에서 들렸다. 다같이 뒷문을 향해 몸을 돌리자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에서 뒷문으로, 뒷문에서 현관문으로 소리는 커졌다.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대 망치로 두드리기라도 한 듯 양쪽 문에서 동시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집에 달린 모든 창문과 내부 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12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연주를 하는 듯 거대한 드럼에 갇힌 기분이었다. 아니면 거북이가 된 우리를 외부에서 억지로 꺼내려는 느낌이었다. 그만해. 홀든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노크가 멎었다. 말 안 할게. 홀든이 문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뭘 봤는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줘. 제발 가줘. 거의 1분 가까이 우리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홀든이 그 존재를 봤던 창문에서 부드럽게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홀든은 교수형을 앞둔 죄수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아빠는 그런 홀든을 안아주었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거짓 위로는 하지 않았다.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는 밤새 이어져 갔다. 우리는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버텼는지 모른다. 결국 엄마가 우리를 방에 데려다 주는 동안 아빠는 문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크가 다시 시작됐는데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이러다가 문이 부서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다시 거실로 나가자 노크가 멎었다. 그리고 다시 약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을 휘감았다. 그날 우리는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아침 7시가 돼서야 멈췄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아빠는 두어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창문 블라인드를 하나씩 걷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안방부터 들렀다. 아빠가 안방 블라인드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됐다. 다 끝났어. 아빠의 말에 우리는 모두 안심을 했다. 홀든의 부모님은 점심때쯤 돌아왔다. 부모님이 직접 홀든을 데려다 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나는 동생과 함께 창문에서 보는 중이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난 사건 때문인지 그날은 동생이 간간히 손을 잡기도 하면서 내 옆을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부모님의 표정은 매우 무거웠고 홀든 가족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자 주문을 하고 영화를 보며 보냈다. 그날 밤은 온 가족이 내 방에서 함께 잤다. 동생은 엄마와 함께 침대에서, 아빠는 펼 수 있는 의자에서 잤다. 그날은 물론 사건 이후로 또 그 소리가 우리를 찾는 일은 없었다. 그 주 내내 홀든이나 그 부모님을 보기 힘들었지만 목요일 때쯤 그 집 앞에 이사 트럭이 주차된 걸 볼 수 있었다. 동생과 나는 하교 후 오후 내내 이삿짐 나르는 것을 구경했다. 홀든 가족 얼굴이 얼마나 피로해 보였는지 그 하나만은 뚜렷하게 기억한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무척 어두웠는데 입은 무겁게 닫았고 눈동자 역시 빛을 잃었다. 길 건너에서만 봐도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홀든 가족은 해가 지기 전에 동네를 떠나버렸다. 처음 우리가 이사했을 때 환영위원회가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직 기억한다. 휘파람 부는 존재를 본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목숨을 부지한다고 한들 삶의 빛을 잃고 남은 생 역시 불행에 시달릴 것이라고, 수만 가지의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무래도 홀든의 부모님 역시 그 존재를 본 것 같았다. 홀든이 진정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존재가 주는 저주 자체를 믿지 않아서, 또는 홀든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가끔 여동생의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보면서 궁금할 때가 있다. 만약 그날 새벽 내가 조금이라도 늦어서 동생이 창문 바깥을 봐버렸다면 나 역시 그 존재를 볼 수 있을까? 동생을 달래주기 위해서, 동생의 짐을 덜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그 동네, 그 집에 살고 있다. 새벽마다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 여기 살면서 얻은 축복과 행운, 좋은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한다. 이제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밤을 보내는 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제 아빠도 블라인드 자물쇠 열쇠를 꼭꼭 숨기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열쇠를 찾아볼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